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19기차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인물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저는 공학박사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SK텔레콤의 중앙연구원에서 영상전화기 개발 TF장을 거쳤고요. SK텔레시스 연구소장, 그다음에 SK유빈스 대표이사, 그다음에 KB컴퍼니스 대표이사를 거쳐서 대한인터넷 신문협회 부회장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론선진화 포럼 회장 및 지금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감리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광주공고를 졸업해서 서든대학교, 여대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전파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서울대학교 미래공학기술 최고의 과정 및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ICT 리더십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현재는 작가, 그다음에 제너럴뉴스 기자, 컨설턴트, 강사,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의 감리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챗 GPT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NFT, AI 활용력 키우기, 그다음에 보고서 잘 쓰는 방법, 그다음에 기술사 자격 취득하기, 은퇴 준비하기 등등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능력 키우기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AI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AI 활용해서 글쓰기 위주,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 네 번째는 영상 만들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번 기수에서는 조금 이 체계를 좀 흐트려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습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AI 이야기는 주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가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합류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남들과 AI와 함께 코어퍼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AI 도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AI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어려워. 그래서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인크리지하고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작년 2월부터 무료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2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제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심어드렸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1784년에 제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그러한 리볼루션이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기계화, 공업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기관이 나오고 방직기기가 나오고 철도가 건설되고 그래서 도시와 공장 근로자가 증가되고 농업이 분화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1800년도 말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부진한 거죠. 그래서 대규모 산업화가 생기고 새로운 산업군이 계속 출현했습니다. 전기로를 가지고
또 석탄으로 해가지고 용광로를 만들고 하면서 철강 그리고 석유를 캐내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서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됐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1차, 2차 대전이 다 거치고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컴퓨터로 인해서 디지털화 정보가 되고 그래서 서비스업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인터넷이 생기고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증가가 되고 글로벌화가 되고 또 원격 근무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세기 초반 현재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전 세계 각국으로는 지금 아직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자연스럽게 디지털화되면서 초인공지능, 뭐 지능화, 초연결, 뭐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초연결, 뭐 광역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에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죠.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석식 전화기를 쓰다가 공전식 쓰고 다이얼 전화기를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화기를 쓰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쓰고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정부와 사회가 변화됐었는데 후진국에서는 자석식 전화기도 쓰지도 않았는데 다이얼 전화기를 쓰고 전자식 전화기를 쓰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전 세계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묶여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등장의 역사들은 이렇게 전화기가 1876년에 나왔는데 지금 스마트폰은 1992년에 그리고 챗 GPT가 2022년에 이런 식으로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20년, 30년 됐던 것이 이제는 디케이드, 10년 주기, 이제는 5년, 7년 주기 이런 식으로 지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ITC 기술 발전 역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라디오가 1930년,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라디오가 나왔고 1930년대에 텔레비전이 나왔고 그리고 1946년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나왔고 1984년에 PC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그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쓰는 내부 통신망이 있다가 1994년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왔고 넷스케이프가 나왔고 그래서 인터넷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984년에 모토로라 휴대전화 또 뭐 2017년에 아이폰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따지고 보면은 꽤 오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AR, VR이 나왔던 이야기가 2000 초였지만 2015년 이후에 이제 구글 글래스라든지 이런 AR 또는 VR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잠깐 주춤한 사이에 지금 챗 GPT 그리고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러한 정보들이 앞으로 계속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양자화라고 하는 일과 영의 중간에 있는 그것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처리 속도뿐만이 아니고 전달 속도까지 달라지는 그런 세계로 갈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서비스는 과연 무엇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고요.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이에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거기에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또 굉장한 힘의 세계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AI로 지금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업들은 AI로 대체될 거야. 그러면 지금 글을 써주는 것도 AI가 해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AI가 해주고 또 영상을 만드는 것도 AI 해주고 시도 만들어주죠. 소설도 써주죠. 모든 창작적인 일은 다 AI가 하고 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또 AI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난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서 인간을 도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죠. 또 그 와중에 AI가 인간을 능가해서 인간을 해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AI라고 하는 것은 AI 번역기 뭐 이런 정도 또 AI로 상담한다. 그래서 AI로 좀 하다 보니까 고객님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세요. 이래 나오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우리가 알파고라는 것으로 AI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맞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대중화가 되면서 세계적 기업이 탄생하겠죠. 지금도 세계적 기업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말이죠. 말에 인터넷 혁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웹 브라우저, 온라인 쇼핑, 검색 엔진. 그래서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 과연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어디 얼마나 될까요? 뭐 꽤 많은 업체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알타비스타나 신만이나 라이코스 뭐 정도들은 거의 좀 이름이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가 SNS 시대가 왔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요즘에 나오는 스레드라니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서서히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우리가 하면서 지금 재편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위챗 이런 것들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카쿠베당 중이라고 하는 명칭의 서비스들이 지금은 꽤 많은 나라에서 또는 국내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카쿠베당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카쿠베당 중,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게 네카쿠베 당중입니다. 이게 SNS라는 것을 힘을 얻고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발휘하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은 꼭 거기 들어가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고요. 중고나라 또 당근마켓 이되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카카오와 같은 그런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도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그 인터넷 온라인 마켓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AI가 나오고 또 챗GPT, 메타버스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제는 누가 어떤 기업이 힘을 낼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또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생성형 AI와 인간이 함께 능력을 결합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3년 1월입니다. 타임지 첫 페이지에 컴퓨터 비즈니스 인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의 해다. 그래서 로젠브르트가 이러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 기계가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기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컴퓨터를 기계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당시 PC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1년 후에 PC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조그마한 휴대용 기기에서 또는 PC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기고를 해뒀죠. 과연 이때 예측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을까 하는 걸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사실 그때 그 컴퓨터를 넘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기술의 보편화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또 정보의 민중화 그래서 사회적 평등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간을 재정의해보자. 컴퓨터가 시간을 재정의시킬 거다. 또 꿈의 변화. 그래서부터는 꿈꿀 시간은 실현되었지만 과연 형태는 달라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겼고요. 또 글로벌 연결성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발전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임발렌싱, 불평등 사회가 더 심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가면 갈수록 임발란싱, 유엔에서도 임밸런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거를 제대로 바란싱을 한번 해보자라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부는 3%가 전 세계의 80% 이상을 거머쥐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3%에 의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그 좌지우지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80%가 휘둘리고 있는 그런 사회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임발란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러한 정보의 고도화, 그다음에 정보의 균등화, 그다음에 다중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AI라고 하는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AI가 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인간의 자리를 뺏는다. AI가 인류의 많은 난제를 풀어서 인간을 도울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체감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하고요. 우선 당장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해결해내는 그러한 기술, 이것을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대신 해결해주고 이러한 것이 AI 기술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AI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 패턴을 차단해 주는 거. 어떤 명령어를 주면 그 명령어에 의해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는 또는 어떤 액션을 찾아내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인간이 요구하는 답을 만들어내 주는 것. 이런 것이 AI 기술이다. AI다. 그러면 거기에 생태적 AI라는 뭐냐?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들을 차단해 주는데 그것을 언어로 만들어주고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글로 만들어주고 소리로 만들어주고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생성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생성형 AI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어떤 것이 있냐면 챗 GPT, 클로바 X, 코파일럿, 제미나이, 클로드, 또 퍼플렉시티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챗봇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챗봇의 역사는 뭐 1966년부터 쭉 되기는 됐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AI 관련된 영화가 많이 있었죠. 엑스마키나, 특히 요새 허라고 하는 영화는 한 남자가 그 AI 운영 체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여성, 이 여성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인간과 기계 간에 서운한 것이 공존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숙제를 냈었던 것이고요. 뭐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뭐 몇 유명한 영화죠.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그리고 트랜센던스, 인류 종말 보고서,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까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봐왔거나 또는 들어봤던 그런 정도의 영화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 미분,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물론 이공계 쪽이 아니면 접해보지 않았거나 접해봤다 하더라도 대학 입시시험 정도의 뭐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보기는 봤는데 이제는 다 잊어먹은 그런 정도 과목입니다. 굉장히 따분하고 어려운 과목이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가지고 생태형 AI라고 하는 것을 해왔는데 AI라고 하는 것은 1956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만들어서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자. 식물학을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쭉 해서 해왔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오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숙제가 풀릴 것 같이 하다가 숙제가 안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컴퓨팅에서 AI를 돌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데이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모를 하는데 이것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고요. 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치 않았는데 그만큼 많은 방대한 자료를 범용성으로 가지고 있기도 힘들었고 또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CPU의 용량, 메모리 용량 이것들이 못 따라왔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특징 학습을 통해서 미적분, 선형대수, 통계학, 이산학, 빅데이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런 특징 학습을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라는 것, 그러니까 백엔드,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피드포워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봤더니 AI라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는 상용화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 하는 거 있는데요. 여기서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제품에 대한 것들에서 LLM을 적용하고 챗GPT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드포라든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컴퓨터에다 집어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었고요. 백프로파게이션은 처음부터 쭉 읽어갔던 것을 다시 뒤에서부터 역으로 읽어오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고 나니까 구글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앞장서 나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첨가가 되면서 금년도 제프리 힌턴 박사가 AI 기술로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죠.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작년 5월 1일 날 구글에서 사퇴를 하면서 AI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GPT-4가 아니라 GPT-5가 가고 AGI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인간에게 굉장히 위협을 줄 것이다. 이제 겁이 난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두고 갔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라 또 다시 지금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잠깐 영화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영화로 하기는 좀 그렇고 짧은 쇼트 영상인데요. 깨달음을 얻은 로봇이 있습니다. 메이드 로봇으로 생산되었지만 절에서 지내더니 현재는 스님에게 설법을 전하는 로봇 알류포입니다.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잊었을 뿐. 사찰은 엔지니어를 불러 기술자가 보기에 이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정상으로 뜹니다. 엔지니어 박도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로봇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보고 이 로봇이 부처가 맞는지 어쩐지를 확인해달라니요. 기사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SF는 항상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의식이 있다고 주장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는 로봇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과 깨달음을 얻은 로봇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로봇이 기능적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넘어설까봐 두려워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로봇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죠. 알리오 시리즈는 실패작입니다. 우린 전 세계에
모든 알류 시리즈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류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어.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울고 웃고 화내며 시기하고 종교와 예술의 영역에까지 파고드는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건 지금 인류 전체의 턱 밑에 파고든 흉기며 비수입니다! 어떤가요? AI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것 같은가요? 자, 생성형 AI 등장으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회 구조와 능력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고 미래 인재 역량이 6C로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창조적 영역, 창의적 영역을 생성형 AI가 해결해내므로써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파고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것, 과연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고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하는 것이 AI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AI가 해온 것들이 예술 창작의 영역이고, 그래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동안에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일까요? 아직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숙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너무 많다. 왜? 결국에는 이 A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을 위협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제조 분야라든지 정보통신업, 금융보호, 도소매, 의료사회복지, 그다음에 교육, 운수창고, 부동산, 전문과학,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다른 소규모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도저히 클 수 없도록 우산을 씌워버리거나 막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소규모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개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AI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AI 도구를 살펴보기에는 가장 먼저 챗봇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자동적으로 감응을 하고 요구사항들을 분석해서 답을 찾아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러한 개체가 아니고 바로 컴퓨터 안에 심어지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주로 자연어, 그다음에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에 의한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챗봇 종류를 이렇게 기술적인 기반으로 분류하고 목적으로 분류하고 인터페이스로 분류하고 도메인으로 분류하고
운영 환경 기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있죠.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챗봇. 그다음에 클로바 X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챗봇. 구글에서 만들어낸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파일럿. 클로드라고 하는 안트로 야,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그것에서 만들어낸 클로드라고 하는 지금 4.0으로 지금 넘어갔죠. 썰에 4.0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리튼, 아수거 이런데 여기서 지금 7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이 외에도 지금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제가 클로바엑스, 리튼, 아수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챗봇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AI들이 이렇게까지 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챗봇 또는 GPT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기고 그러니까 골드인 골드아웃 개베지인 개베지아웃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하는 것이고요. 브레시 buy low and sell high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된다 하는 장사의 원리. 그리고 ASAP 지금 궁금한 것은 바로 즉시 풀어 가지고 있지 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주문해야 되고 계속 끊임 수정 보완해야 되고 한글보다 영어로 질문해야 되고 확장 프로그램이나 프롬프트 가이드를 활용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미 이 베스트 두잉이라고 하는 내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변화가 됐는데 작년도에 매경에서는 마케터, 사진 작가, 기자가 생성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되고 있나라고 하는 기사를 썼었죠. 뭐 이거 오늘은 보고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너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생성 AI로 시대 도움을 보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생성 AI 시장은 어떤가? 이것도 뭐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계속 나와 있고요. 지금도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로 인해서 우리는 밝은 것만 보기보다는 어두운 면도 봐야 된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 일단 일자리 문제입니다. 근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AI 비슷 정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자율 에이전트, 또 멀티 에이전트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음성 텍스트 또는 그림, 영상 이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의미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글, 소리, 그림, 영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멀티모달,
그러니까 복수의 AI를 만들어서 답을 해준다. 이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비서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이 훨씬 쉬워진다. 이럴 때 우리는 AI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AI와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우리는 AI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는 비서이기 때문에 이 비서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예전에 뭐 제가 이메일을 보내야 되거나 또는 어떤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거나 또 그래서 그것을 꺼내와서 내가 보고 싶을 때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비서를 시켜서 했고 또 내가 금융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은행에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비서를 시켜서 이거 찾아와 이걸 정리해와 이걸 들어 보내줘 이런 일을 다 시켰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이 AI가 나의 비서 역할을 다 해줄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의 어떤 소유권. 내가 어떤 글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써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그 쓴 글을 변형을 해가지고 기고를 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특정한 문장은 똑같이 복사를 해서 썼다. 이랬을 때 인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AI가 생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AI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 패턴을 찾아내주는 것이 AI이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AI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소유권은 과연 누가 가지게 되느냐? 나는 분쟁.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편향임인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또는 비건 뭐 이런 음식들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찾은 그 순간부터 유튜브에서는 나에게 비건 음식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 영상을 보내줍니다. 니 지금 이거 찾고 있지 않아? 너 이거 보고 싶지 않아? 계속 이렇게 보내주죠.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한 걸 찾으면 트럼프에 대한 것만 계속 보내주죠.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야 지금 국힘당에서 서로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만 보내줍니다. 이렇듯이 내가 어떤 사고를 편협적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더라도 AI가 그걸 찾아서 나에게 계속 그걸 던져줍니다. 그러면 내가 접하는 것이 그쪽이 되다 보니까 자꾸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파운데이션에 대한 종속 문제입니다. 지금은 오픈 AI, 엔트로프,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생성형 AI를 생성해 놓고 그걸 쓰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보면 결국 뭐 챗 GPT가 대세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회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 어떤 글,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이 그쪽 회사의 서버에 계속 저장이 돼서 축적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그쪽 회사에 만들어주는 이런 데이터들의 종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또 가스레이팅에 대한 문제가
가스라이팅이 사실 뭐 우리 사회적인 그런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챗GPT에서도 또는 생성형 AI에서도 분명히 생깁니다.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너는 이거인 거야. 너 이걸 요구하지 않아? 너희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해서 주로 키워드들이 쭉 있습니다. 인공지능, 뭐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딥러닝, 그다음에 GPT, 신경망, 전위학습, 텍스트 생성, 또 윤리적 AI의 편견, 설명 가능성, 휴먼 인더 루프, 미세 조정, 반각, 반영,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많이 하죠. 그다음에 전방위 학습, 역방향 학습 이런 등등 이런 키워드들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또 확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접하면서 외우고 활용해보고 해서 내 것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딥러닝, 뭐 지원학습, 강화학습, 적대적 생성신경망, 트랜스포머 모델, 자기지도학습, 메타러닝 이런 인데요. 이게 우리가 한번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다음에 혼자 알아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학습된 것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성형 AI하고 경쟁을 한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좋은 도구들, 이런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익히면 되지 생성형 AI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그래서 AI가 인간의 일생을 보낸 것처럼 흉내를 내고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또 인간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갈수록 많아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AI가 해주니까 AI가 더 잘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AI에게 맡겨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건 아니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안 되죠. 교육부에서 이것을 모델로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진화하는 학습, 자기주도 학습, 또 뭐 얘기들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뀌어야 된다. 왜? AI라고 하는 도구가 생겼는데 이 AI라고 하는 도구는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해. 내가 시키는 일들은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이 일을 해줘. 특히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켜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이럴 때 내가 어디 과장급 직원을 뭐 대리급 비서를 사용한다 그러면 적어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4,500씩을 주고 그 사람을 부린다? 그런데 그것도 저녁이면 일 안 해줘. 또 조금 과한 일을 시키면 불평불만만 해. 툴툴거려.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상해. 그래서 나는 AI라고 하는 나의 비서를 시켜. 근데 이 비서는 꾸준히 혼자 스스로 학습을 해. 그래서 능력이 갈수록 계속 좋아져. 또 아무리 내가
시간 제약 없이 일을 시켜, 일의 분량에 상관이 없이 일을 시켜. 그래도 불평, 불만이 없어. 너무 잘 따라줘. 다 해줘. 이러는데 이런 애를 두고 다른 일을 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차제에 성두리째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까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AI를 하기 위해서 코딩을 배워야 될까요? 컴퓨팅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 아니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 아니죠. 이제는 AI 시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마인드셋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AI는 복잡한 일, 방대한 문서들을 순식간에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처리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일, 이것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바로 AI를 부려먹는 기술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AI가 이들을 처리해 주죠. 그럴 때 AI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AI가 아니면 못하는 일?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못하는 일을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몇 개월 전인 일이긴 합니다만, 이 생성형 AI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제가 써보기도 하고, 이게 계속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인공지능이 인문학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런데 인문학은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인공지능은요, 낌새, 낌새라고 해야 되겠죠? 낌새 또는 촉, 뭐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이러한 느낌,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 바로 그것이 인문학적인 영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AI와 인문학을 접목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단체와 같이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뭐냐면 계란을 깨지 않고 옮기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으로 이걸 잡아야 될까 하는 것이 아직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합니다. 또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과연 어느 정도의 힘으로 머리를 누르고 쓰다듬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인간만이 그 느낌을 알고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나의 일자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시기 위해서 나보다 AI를 잘 뜨고 있는 저 사람 능력을 능가할 방법, 그걸 찾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제가 또 추구하고자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한 2년간 이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챗 GPT를 전문가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GPT라고 하는 챗봇, 나만의 챗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챗 GPT를 훨씬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지금 이제 AI 도구 글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도구들은 어떤 거냐? 오픈 AI, 챗GPT, 커파일럿, 제미나이, 클로바 X, 클로드, 카카오 플랫폼, 아수거, 리춘 뭐 등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챗 GPT라는 게 뭐냐? 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형, 기억을 전제로 소통을 한다. 왜? 우리 채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채팅이 서로 간에 낄낄낄거리다, 뭐 어쩌지 뭐 툭툭거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채팅이잖아요. 채트 하는데 이 챗이 바로 서로 대화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성형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만들어내는 AI를 가지고, 근데 이것이 프리트레이드, 사전에 학습해서 지금 3천억 개 나왔는데 뭐 이분은 뭐 조 단위가 지금 뭐 된 것 같고요. 54조 개 이상의 문서를 가지고 미리 학습을 다 한 다음에 트랜스포메이트, 변화, 변신 또는 딥러닝 모델,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 프롬프트로 질문하면 AI가 대답을 해주는 대화형 서비스가 챗 GPT이다. 근데 이제는 챗 GPT라고 하는 고유의 서비스 외에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챗봇, 이러한 것도 다 챗 GPT와 같이 서로 대화형으로 이것을 해나간다. 그런 겁니다. 뭐 GPT 발전 과정은 뭐 GPT 1, 뭐 2, 3, 3, 4, 5, 4, 5, 4 터보, 또 미니, 뭐 이런 뭐 등등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나중에 또 그 서비스를 확대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챗 GPT 4.5라고 하는 4옴니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4.5.1이 지금 나왔고 이제 4GPT5로 가기 전 단계까지 지금 갔다 하는데 GPT5가 언제쯤 나올까? 뭐 곧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 5월 정도는 돼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챗 GPT가 나온 지가 2년이 좀 며칠 빠지죠, 지금. 거의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고요. 발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과연 그 주기도 더 짧아질 것이고 또 기능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GPT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챗 GPT를 활용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챗 GPT를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챗 GPT L에 대한 개념들은 좀 여기가 있고요. 자, 먼저 이제 공유를 멈추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AI 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안내해 드리는 블로그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이미 이 3개 과정을 다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또 자격증을 신청하셔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자격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